자, 이번 시간은요, 이어서 문제집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집 148페이지 보시면요, 문제 9번부터죠. 9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그것만큼 요수율은 감소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투자자의 개별 위험 혐오도는 무위험률에 영향을 미친다. 틀렸습니다. 무위험률은 시장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별 위험 혐오도는요, 무위험률이 아니고 위험 할증률이죠.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요.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인데, 따라서 투자에서 예상되는 객관적인 수익률 맞습니다. 요 수익률은요, 투자마다 위험 혐오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면 투자를 선택한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다음에 5번. 위험이 크면 요수는 커진다.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또 위험이 크면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가 맞죠?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답은 정답 2번 틀렸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키는 방법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므로 수익률은 0이 된다. 자, 우리가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요거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위험률. 따라서 위험을 얘를 제외시키게 되면요, 남는 것은 뭐만 남죠? 무위험률. 얘가 남잖아요. 따라서 수익률은 0이 아니고 수익률은 무위험률. 무위험률만 남게 됩니다. 틀렸고요. 자, 2번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자, 가능한 보수적이니까 낙관적 상황의 확률을 낮추게 되고 비관적 상황의 확률을 높인다. 맞습니다. 그것만큼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3번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죠. 따라서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키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들었습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죠. 낮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포트폴리오 전략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기대 수익을 감소시키면서, 아니죠. 포트폴리오 전략은 분산 투자는요, 기대 수익은 그대로 두면서 기대 수익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해서 앞에 게 틀렸죠. 기대 수익률은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민감도 분석은 자, 산출 요소인 순영가 등의 수익이 투입 요소인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자, 투입 요소인 위험이 산출 요소인 순영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분석한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12번 확인으로 1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얘는요, 평균 분산법을 묻는 지문인데 1번. A가 B보다 수익이 커요. 그리고 표준 편차 위험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A가 수익이 크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이럴 때에는 평균 분산 원리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항상 자, 수익이 동일하면요, 위험이 동일하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2번요. A가 B보다 수익도 크고 표준 편차 위험도 크대요. 둘 다 커버리면 평균 분산 원리는 성립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따라서 3번 이어집니다. 평균 분산 원리로 투자를 할 수가 없을 때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투자의 우위를 판단한다. 맞습니다. 4번. 자, 수익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변이계수에 의하자면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낮을수록 유리하죠.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지문요. 변이계수는 자, 기대 수익률을 표준편으로 나눈 값이다. 바뀌었죠. 표준 편차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바뀌었죠. 틀린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문제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15번부터가 포트폴리오니까요. 포트폴리오의 요약집을 먼저 정리하고요.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약집 봅니다. 자, 요약집은 111페이지죠. 111페이지 보시면 포트폴리오 요리입니다.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오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체크합니다. 목차 2번 동그라미, 즉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얘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3번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고려 1번과 2번이죠. 고려 2번 보게 되면 상관계수가 나와요. 고려 2번 동그라미, 얘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목차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5번 동그라미, 이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자,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인데, 자, 결론. 여기서는요, 단어만 하나만 싹 바꿔서 말이에요. 바뀐 단어만 찾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 괄호 1번. 체계적 위험은요, 괄호 밑줄 하세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첫 줄.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 밑줄. 즉, 자, 시장 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중간에 밑줄 하세요. 모든 부선의 영향 밑줄. 모든 부선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괄호 밑줄 합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의 악화, 이절 변동, 이런 것들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이 됩니다. 괄호 2번요. 비체계적 위험은 괄호 밑줄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첫 줄 밑줄 하세요. 개별 부동산 특성 밑줄. 개별 특성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 비체계적 위험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상관계수를 보겠는데요. 자, 상관계수는 자, 제목에다가 화살표 결론부터 적어줍니다. 낮을수록 유리.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 적어주고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본다면요. 상관계수하게 되면 자, 이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되고요. 자,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때 부호가요. 자, 플러스는 무엇을 의미하지?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이다. 자, 동일한 방향은요. 수익률이 유사한 추세를 말해요. 유사한 추세. 반면에 마이너스는요.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죠.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이고 다른 말로 얘는요. 수익률이 서로 상이한 추세. 상이한 추세를 말해요. 따라서 분산투자는요. 서로 다른 방향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래서 요약집 보시면요.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이 하는데 기역번과 니은번 두 개 묶어주고요. 두 개 묶어주고 기역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동그라미. 마이너스 1이면 가장 좋은 경우니까 밑줄입니다. 비체계위험은 완전히 제거된다. 즉 0으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제거된다. 다음에 자, 니은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 동그라미. 이러면 가장 나쁜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 효과는 전혀 없잖아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그림 본다면요. 이 그림 아시잖아요. 자, 수익과 위험의 관계에서 자, 이렇게 우상향 모습이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 역시 자, 우상향,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인데요.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점. 예.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번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란 1번 한 줄 밑줄입니다. 평균 분산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투자안을 연결한 곡선 밑줄 하시고요. 동남에 2번 내려가서요. 자, 이는 우상향이다. 우상향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2번. 자, 무차별 곡선은요. 무차별 곡선. 투자의 동일한 효용을 모두 연결한 것인데,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적어줄래요? 제목에다가. 자, 무차별 곡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자,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투자자.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공격적이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완만해지고요. 보수적이면요. 기울기는 가파라지더라 급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프로 다시 보게 되면요. 자, A에 무차별 곡선이 있다. A가 되고요. 얘는 B가 됩니다. B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때 자, A하고 B는요. 자, 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A는 뭐죠? 이렇게 됩니다. B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자, 저수익과 저위험. B는요. 수익이 크죠? 고수익과 고위험이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B는 고수익과 고위험은 아주 공격적이죠. 얘가 바로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투자가 됩니다. 반면에 B는요. 저수익과 저위험이니까 얘는 바로 보수적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무차별 곡선의 접점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 자, 접점 기울기가요. 요렇게 되겠네요. 얘는 접점 기울기가 또 요렇게 되겠네요.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이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지고. 보수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라지더라 해서 가파라집니다. 급격해집니다. 따라서 공격적이면 완만해지고 보수적이면 가파라지고요. 다음에 그걸 3번 내려가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자, 네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입니다. 밑줄에서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과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 접점이죠. 접하는 점이지 교차하는 점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5페이지. 자, 차트 2장.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자, 02번 목차 제목에다가 별표 2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특히 출제원들은요. 요 파트, 화폐, 시간가치 요 파트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고요. 두 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먼저 1번 화폐 시간가치를 보게 되면요. 거로 1번은 미래가치, 거로 2번은요. 현재가치다. 종료하시겠죠? 먼저 미래가치는 단어가 3개 나오네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연금의 내각계수. 세 번째 단어를 밑줄 하세요. 감채기금계수는 미래가치 관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2번요. 현재가치 단어 3개 있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세 번째를 밑줄 하세요.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됩니다. 자, 이제 목차 2번 내려갈까요? 미래가치 관한 계수는요. 먼저 1번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요. 개념 2줄, 네모 밑에 2줄 나와 있죠. 자, 줄을 보셔서 키워드 단어, 핵심 단어 2개씩만 떠올리자. 자, 해서 첫 줄.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이런 밑줄. 금액 나왔습니다. 이런. 또 N년 후 밑줄. 금액 나오고 N년 후 묻게 되면요. 일시불의 내각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색칠레모 공식이 있죠. 1 플러스 R의 N성 동그라미. 자, 1 플러스 R의 N성이다. 자, 그래서 만약 이때 이자율이 10%다면 0.1이 되겠네요. 0.1. 자, 기간이 5년 후다. 5년 후면요, 5성이 되겠네요. 5성.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은요, 어디까지? 5성까지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폐 시간가치는요, 5성까지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5성까지 능히 빠르게 계산하는 걸 키워야 됩니다. 5성까지 준비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연금의 내각계수는 자, 개념 2줄 있죠. 2줄 보게 되면 연금의 내각계수란 밑줄 하세요.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얼마씩? 얘가 무조건 연금이잖아요. 이것을 두 번째 줄
N년 후 밑줄. 매년 얼마씩 N년 후 묻게 되면요. 연금의 내각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두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감채 기근계수와 역수관계이다. 그래서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근계수예요. 다음에 그럼 3번. 감채 기근계수는요. 자, 첫 줄.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밑줄. 매 개마다 불입한다. 불입 밑줄. 항상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는 단어는 무조건 감채 기근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에 3번. 현재 가치는요. 괄호 1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요. 첫 줄 보시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자, 첫 줄 끝에 밑줄입니다. N년 후에 이런 밑줄. 금액 나왔죠. 두 번째 줄 현재 밑줄. 금액 나오고 현재 묻게 되면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돼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네모 박스 공식이 있죠. 공식도 동그라미입니다.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첫 줄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이런 식. 두 번째 줄 일시불로 환원 밑줄.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환원시킨다. 일시불로 할인시키면요. 바로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 상수는요. 저당 상수 4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끝에부터 밑줄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저당 지불의 괄호 원리금 계산할 때 사용 밑줄. 원리금 구할 때 저당 상수가 쓰이게 되고요. 또 밑줄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관계다. 해서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4번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인데요. 그러면 괄호 밑줄 하세요. 잔금비율 플러스 상환비율은 이꼴 1이 된다. 기가입니다.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 저 괄호 보시면서 만약 잔금비율이 70%래요. 잔금이 70% 남았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지? 상한, 반대가 상한이죠. 그래서 70% 잔금이 남았다면 30% 상한했잖아요. 이걸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겠지? 1이 된다. 우리 시험은요, 1을 안 쓰고 0을 집어넣어요. 0이 된다. 틀린 말이고요. 잔금 비율 플러스 상한 비율은요, 합이 1이 된다. 그것도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번. 잔금 비율. 잔금 비율에서요, 잔금 동그라미. 자, 앞으로 학교는 계산 문제 푸는데 잔금만 나왔다면 아무 생각 없이 잔금만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다. 그래서 잔금 비율은요, 분자분모니까 그대로 분자분모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 잔금이니까 무조건 연금현가, 연금현가. 연금현가, 연금현가. 저희의 점은요, 분모가 전체 정기간입니다. 분자는요, 잔금이니까 남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잔금이라 하게 되면 이 공식만큼은 항상 늘 염두에 두시고요. 꼭 내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잔금 비율을 봤고요. 이제 요약집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03번 투자 분석 기법이죠. 여기다가 별표 3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법, 지금부터 투자 분석 기법은요, 매년마다 세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세 문제 이상은 잘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네모 1번 현금 수지 측정, 현금 수지 분석인데요. 그러면 1번 영업수지 계산.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지분 복귀 계산. 그러면 왼쪽 1번 영업수지가 우리 시험은요 무려 16번 나왔거든요. 엄청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2번 지분복귀는 딸랑 한 번 나와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영업수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업수지는 참고로 원래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왜?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2년 전 또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얘를 압니다. 아, 원래 꼭 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집중하세요. 예, 꼭 득점하세요. 자, 영업수지 중요하다고 했죠. 박스 보게 되면, 자, 굵은 단어 소득이 5개 있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세후 현금수지. 자, 이대로 확인합니다. 자, 먼저 가능 총소득에서 자,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니까 유효 총소득입니다. 자, 이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죠. 해서 영업 경비를 뺀다. 영업 경비 동그라미. 예,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 경비 하게 되면요. 영업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안개했죠. 공부 소감이죠. 자, 공부 소감. 그래서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 공부 소감은 경비의 X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 빼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다음 빚값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업 소득세 동그라미, 소득세 기억나시죠? 소득세 계산 방법, 순대감이 그죠? 따라서 순영업 소득에서 자, 대체 충당금 빼잖아요. 빼고 더하기죠. 더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비용.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비용은 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항상 서울에서는요. 순대감위로 풀죠. 물론 세대 원감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계속 순대감위가 늘 출제되었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박스 밑에 내려가시면요. 그럼 1번 영업경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번 포함되는 것, 2번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포함되는 것 다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단어는 재산세 동그라미. 그래서 재산세는요. 운영하는데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 것 뭐지? 공부소감. 공실과 대손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부소감 차례로 나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그리고 3번 영업소득세는 자 나왔죠? 순대감위로 풀든지 오른쪽에는 자 세대원감 그래서 순대감위 세대원감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목차 2번요. 자 지분 복귀 계산은요. 빼는 거 3개 있죠. 그대로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따라서 첫 번째 예상 매도 가격에서 경비 빼자. 경비 빼니까 순매도액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빚값자 미상한 잔금을 빼니까 세전 지분 복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세금 내니까 자본회세 공제하니까 세후 지분 복귀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예약집을 정리하고 진도를 끊어서 지금부터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문제집 봅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요. 15번.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인플레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이 된 방어소를 이용된다. 이거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인플레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2번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러면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빗자가 빠졌네요. 비체계적 위험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빗자가 빠졌습니다. 틀린 답 2번. 3번.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대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과 5번이죠. 4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분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 수익을 모두 연결한 집합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분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적은 쪽을 모두 연결한 집합이다. 역시 똑같은 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6번 문제는 지문 보게 되면 상관계수가 많이 보이네요. 상관계수. 따라서 1번부터입니다. 옳은 것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1인 2개의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자, 위험 감소가 최대로 적게 되는 것은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 비제외 위험은 제로가 되죠. 위험 감소 효과는 최대로 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을 말합니다. 1 틀렸죠? 마이너스 1입니다. 2번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좋은 경우입니다. 1보다 작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 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고 나타난다.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3번. 두 개의 투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면 좋은 거잖아요.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양이 아니지. 음이죠. 예. 다른 방향이면 음이 되고요. 자, 음이 되면서 위험 분산은 작아진다는 거, 분산액은 커진다. 커진다. 두 군데가 틀렸죠? X. 4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으로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은 바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정답 4번. 5번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자, 줄이는 것은요, 체계적 의미 아니고 B자가 빠졌죠. 비체계적 의미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정답 4번. 4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17번 볼까요? 17번. 17번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얘는요, 시장 상황이니까 누구나 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는 구성사수를 많이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분산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예를 말해도 플러스 1입니다. 그냥 플러스가 아니고요. 플러스 1일 때 분산하고는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플러스가 틀렸죠? 플러스 1이 됩니다. 틀린 답 2번. 3번.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즉 수익과 분산 위험은요, 당연히 개별 자산보다 다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5가 됩니다.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사고실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는 말이고요.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정은 투자의 위험의 태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들었습니다. 다음에 18번요. 자, 기대 수익과 위험의 평면에서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에서 가장 틀린 것. 자, 그림에서 틀린 건 묻습니다. 이 그림이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 그림. 그러면 자,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우상향이다. 이건 뭡니까? 효율적 전선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문 5개 틀린 거 찾아봅니다. 틀린 것은 1번. 투자자들은 자산 B와 C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 B와 C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얘는요, 위험이 똑같잖아요. 위험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C를 선택하죠. 이 문장이죠. 따라서 B, C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C를 선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문 2번요. 50% 분산 투자를 가정할 경우에 A, D 수익률이 A, C보다 높다. 자, A, D는요. A하고 D는요. D하고. 그 다음에 A, C를 보면 A, D가 더 수익이 높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5가 되고요. 3번. A, C, E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그러니까 A, C, E 3개죠. 3개. 분산효과가 A, C 2개보다 크다. 당연히 분산 숫자가 많을수록 분산효과는 크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4번. A, C, D를 모두 연결한 곳은 효율적 프론티어 맞습니다. 5번요. A를 선택하는 투자보다 E를 선택한다. A를 선택하죠. E를 선택하죠. 요거 묻잖아요. 그럼 이제 A보다 E가 뭐라고 하죠? 보수적이다. 아니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E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A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얘가 누굽니까? 고수익과 고위험이니까 공격적이지. A는요, 저수익과 저위험이죠.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A보다 E가 보수적이다 틀렸습니다. A보다 E가 바로 공격적이죠. 공격적입니다. 틀린 답 5번. 틀린 답 5번 됩니다. 다음에 문제 19번요. 19번 문제에다가 별표하세요. 원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기대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인데 얘가 자 작년에는요. 작년 계산 문제는 지분 수익률 제대요가 얘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지분 수익률은 연타가 어려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지? 기대 수익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숙달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가능한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자 19번 19번은요. 자 표를 보시면서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 전체 기대 수익률을 묻습니다. 단 괄호 확률은요. 호황이 40% 불황이 60% 나왔죠. 호황이 40% 불황이 60% 이 전체에 대한 기대 수익률 관한 전체. 그럼 표가 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먼저 푸는 것은 첫 번째 상가 구하고 오피스텔 구하고 아파트 구하고 해서 각각 첫 번째 개별 자산입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부터 구하죠. 그럼 이거 아시죠? 공식은 뭐라고 했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잖아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자, 계산합니다. 상가는요. 상가부터 구하죠. 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호황일 때 확률 얼마? 40%, 0.4. 수익률 20%입니다. 20%. 자, 다음에 불황일 때 확률 60%죠. 0.6. 곱하기 수익률은요. 10%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 가중평균의 합이다. 다음에 오피스텔.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확률 0.4. 수익률 25%. 다음에 확률 0.6. 수익률 10%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확률 0.4. 수익률 10%. 불황일 때 확률 0.6. 곱하기 8%입니다. 수익률 8%. 여기까지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각각 개별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14%가 나오고 얘는 16%가 나오고요. 다음에 얘는 8.8%입니다. 각각 개별 기대 수익률, 개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체요. 이 전체 기대 수익률, 전체. 두 번째.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제 각 물건마다 확률이 뭐지? 40% 0.4 확률. 얘는요 0.1. 얘는 0.5잖아요. 확률 나오고 수익률 나왔습니다. 수익률. 따라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하게 되면 전체 수익률이 납니다. 자, 따라서 상가는 확률이 40% 0.4. 상가는 0.4. 확률 곱하기 수익률 14%. 다음에 오피스텔은 확률 얼마? 10%.
수익률 16%. 다음에 아파트는 확률 50%, 0.5. 수익률 8.8%입니다. 그러면 최종 전답 전체 기대 순위는요 11.6%다. 11.6%가 나옵니다. 정답 11.6%, 정답 3번. 그래서 원래는 주로 표를 이렇게 주면서 요거 있죠. A급입니다. A급.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자꾸 연습해야 돼. 문제 나왔다. 그럼 기계적으로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예. 연습 안 하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많이 해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세로축이 상가, 오피스, 아파트. 가로축은요, 이제 호황, 불황,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표를 달리 볼까요? 이렇게. 자, 이 표를요, 응용합니다. 상가, 오피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그러면 이제 자산 비중. 다음에 수익률. 자, 수익률이 호황과 불황이잖아. 호황과 불황이다. 자, 하늘이 비게 되죠. 그러니까 세로가 가로로, 가로가 세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세로로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탁 나니까 기가 막히게 잘 풀다가 싹 바꿔서 물으니까 띠용 손도 못 대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나 저렇게 물으나 똑같은 거 조금 이게 한국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바꿨다고 해서 당하지 마세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물으니까 손도 못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응용하는 능력이 부수가 된 말입니다. 예. 계산 문제는 이렇게 물을지 저렇게 물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번. 자, 20번 보게 되면요. 역시 갑은 1000억의 펀드 자금을 갖고 있는데 A, B, C 빌딩에 분산을 투자할 때 이때 전체 펀드의 기대 수익은 얼마가 되냐. 말 그대로 뭐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그대로.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바로 보세요. 표를 보게 되면 빌딩 A가 100억, B가 400억, C가 500억이잖아요. 합하니까 얼마? 1000억이지. 그러면 1000억인데 A가 100, B가 400, C가 500이죠. 확률 보시겠죠? 100억이면 10%, 400억이면 40%, 0.4, 500억이면 50%잖아. 그대로 뭐 확률 곱하기 수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A는요. 빌딩 A는 자, 100억이니까 확률 10%. 곱하기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6%. 빌딩 B는요, 400억이니까 확률 몇 프로? 40%. 0.4. 수익률 몇 프로? 8%. 빌딩 C는요, 500억이니까 몇 프로? 50%죠? 0.5. 이때 수익률은요, 10%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 줄로 쭉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온다? 8.8%입니다. 정답 8.8%. 정답 3번.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자, 화폐 시간적 가치, 즉 수학적 기초가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는 오래 중요합니다. 왜냐?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고 2년 전에는요 무려 2문제가 나와서 출제인들은요 요 파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 파트는요 출제인들이 뭘 좋아하더라? 화폐 시향가치를 좋아하더라. 예. 여러분은 싫어하잖아요. 출제인들은 싫어하는 걸 잘 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화폐의 시향가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키워놨네요.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감채 긴계수 그대로 맞네요. 5입니다. 2번. 연금의 내각계수는 매년 1원씩 키워다 놨죠. 매년 1원씩. 이대로 계속 불입했을 때 N년 후, 그래서 매년 1원씩 N년 후 하게 되면 연금의 내각계수 맞습니다. 5입니다. 해신단하면 찾으면 돼요. 3번.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각계수 맞잖아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역수 맞죠? 5입니다. 4번. 10년 후에 1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알고자 할 때, 이때는 이제 10년 후 10억에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벌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5번 질문요. 동일 조건일 때 대출금은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수는 커진다. 자, 이런 내용들은 기본서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당 상수는 뭡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자, 매 기간 갚을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상수는 당연히 이자율이 크면요. 그러면 저당상수는 커져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자율이 높은 만큼 당연히 저당상수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당상수는요. 기간이 길수록 길어질수록 저당상수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저당상수는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만큼 자, 얘는 커지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당상수는 작아진다. 요거 묻는 문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당상수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틀린 답 5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2번. 화폐 시향가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리금 변동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자, 저당의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5입니다. 2번요.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만들기 위해 나왔죠. 매월 말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감채긴계수 맞습니다. 5입니다. 3번. 매월 말 50원씩 매년 얼마씩 하면 연금 나왔죠.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현재 가치 하게 되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현재 가치 물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따라서 매월 말 50만 원씩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인데요. 이것은 역수가 뭡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가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따라서 저당상수의 역수 또는 연금의 현가계수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4번 지문도 책에 잘 없는 말인데 볼까요? 이들이 상승하면 저당상수는 커진다. 볼까요? 이들이 상승하는 만큼 당연히 저당상수는 커진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다음 문장. 이들이 상승하면 감채긴계수는 작아진다. 이들이 상승하게 되면 감채 기근계수는 작아진다. 자, 이런 문장을 내게 되면 참 답답해지죠. 그러면 자, 이질이 높은 만큼 저당상수는 커지는데 감채기계수는 왜 작아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얘는요
공식을 모르겠지만 감책에서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공식이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 됩니다. 얘가 바로 감체 긴교수입니다. 감체 긴교수. 자, 공식.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보세요. 이자율 R이 높아진대요. 이자율이 높아진다. 요거. 이자율이 얘가 높아지는데 이게 또 이제 N승이라 성수.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이 값이, 분모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 개수값은 작아집니다. 분모 값이 커지면요. 그 결과 감체긴 개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공식으로 풀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감체긴 개수는 작아진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공식으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공식 모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감체긴 개수는 작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다음에 (5번요) 연금의 내각에서는 미상한 잔금을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나왔죠? 무조건 미상한 잔금은 뭐지? 연금의 현가계수죠. 따라서 미상한 잔금은 무조건 연금 내각 틀렸지.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까지 풀었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문제 3번부터 계속 문제를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